한국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4,500명 철수라는 역대급 발표를 우리나라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부러 흘렸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이 충격적인 발표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비밀리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 담당 핵심 관계자가 밝힌 주한미군 철수 발표에 숨겨진 진짜 목적, 그리고 미국이 현재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 국방부 아시아 전략국 부국장 매튜 하트필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뿐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주는 최전선에 불과하다는 게 실제 미국의 생각이죠. 이런 미국의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인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불안정할 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라는 거였죠. 전략은 간단했어요. 주한미군 4,500명 감축 소식을 언론에 흘려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협상에서 이기고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죠.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예상대로 한국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벌벌 떨면서 백악관을 찾을 거라고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주 사용했던 카드이기도 했죠. 과거부터 미군 철수라는 말만 나와도 한국은 완전 패닉이었으니까요.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도 난리가 났었어요.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정부를 압박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상했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한 건 저희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 주요 언론사들을 긴급 모니터링해봤어요.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감정적 반응이 아닌 냉철한 분석이었거든요.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뭔지, 실제 감축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관련 기사,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의 대부분은 이번 기회에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자는 내용이었죠. 불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우리도 독립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정확하고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미국과 협의된 바 전혀 없다고,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정보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빠른 대응과 당당한 어조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존슨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긴급 상황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 때문에 전면적인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젊은 분석관 로버츠가 두꺼운 파일 뭉치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방어 능력에 대한 긴급 분석 자료였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었죠. 솔직히 한국 정도의 작은 나라는 대충 파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고, 성능 데이터를 보니 우리 F-35A 전투기 기술 바로 턱 밑까지 쫓아온 상태였습니다. 로버츠가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의 AESA 레이더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어요. 스텔스 기능까지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아시아 국가가 이 정도 항공기술을 보유하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보고 잠수함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SLBM을 탑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만 보유한 최첨단 전략무기 체계입니다.
우리도 개발하는데 수십 년과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했는데 한국이 벌써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다니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 대한 분석을 보고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현무-4는 사거리가 800km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동북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죠. 정밀도도 CEP 10m 이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완전한 전략무기 수준입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체계도 훌륭했습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패트리어트 PAC-3보다 성능이 좋은 독자 개발 요격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한 근거리 방공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무인 항공기 분야 보고서를 보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KUS-FC라는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의 TB나 우리 프레데터 못지않은 성능이라고 분석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때로 운용하는 드론 스웜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다니요. 로버츠가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했어요. 이런 수준의 독자 방어 체계라면 미군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국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이미 그들은 우리가 떠나도 전혀 상관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순간 모두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전히 미국의 보호막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강력한 독자 방어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 국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미국의 전략 등에 대한 분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단단한 여론과 지지가 받쳐주면 한국 정부는 우리 미국과 대등한 눈높이에서 협상하려 들게 뻔합니다. 존슨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판단을 잘못했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나라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실무자들이 감축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부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보통은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서는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실무진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방위비 협상에 오히려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상세한 분석이었어요. 한국 내 반미 여론만 키우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불안 조성 여론전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한국 언론들의 팩트체크가 너무 빨랐고 정확했거든요. 가짜 정보나 과장된 내용들이 금세 걸러져 나갔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정보 분별력 수준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사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함은 우리가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한국 정부도 예전 같으면 급하게 해명하거나 진화에 나섰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예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때 협상해야 한다며 명분 있는 행동에 되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졌죠. 게다가 주한미군 쪽에서 보고된 보고서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이번 기회에 해외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내부 분석관들의 의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의존적인 약소국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정말 급격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던진 협상 카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독립성과 자신감만 키워준 셈이었어요. 이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쪽에서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거든요. 방위비 논의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우리 대사관 담당자에게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탄핵 정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정부로 넘긴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운 건 한국 측의 역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을 왜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진영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은 한국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협상 일정을 잡자고 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들이 수년간 쌓여왔고 여기에 동조하는 한국민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죠. 우리가 한국의 변화를 놓친 겁니다. 결국 며칠 후 우리 쪽에서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감축 계획이 없다는 해명 브리핑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잘못된 정보라고 우선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4,500명 철수 지시가 내려진 바 없다고 해명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우리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사례입니다. 브리핑장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고 기자들이 그럼 왜 그런 보도가 나왔냐고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대변인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감축 카드가 이렇게 빨리 무력화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침착하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실무진들이 제출한 후속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한국의 반응은 자립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역풍 조짐이 명확하다는 경고도 있었고요. 우리가 완전히 판세를 잘못 읽었던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여론 동향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거든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진짜 독립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이번 기회에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독자 개발을 가속화하고 제3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잇따랐어요. 더 심각한 건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유럽 나토토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미국이 동맹국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뤄진 상태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소식은 동맹국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축 카드를 사용한 건 전술적 실수가 아니라 전략적 오판이었다는 걸요.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의존적인 약소국으로 본 우리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실무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이 필요해서 동맹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함께하는 것 같다고요. 이런 인식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근본적인 변화였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독립의지만 키워준 셈이었어요. 정말 역효과만 낳은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립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경고였어요. 이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국방부 내 아시아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독자 방어체계 구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기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독자적 방어체계 구축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은 한국의 SLBM 개발에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동북아 군사 균형의 변화가 생기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 강화를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복잡한 심리를 보이고 있었어요. 일본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개인적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우린 철수를 카드로 썼지만 그들은 독립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문장을 적었어요. 이 한 문장이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2022년 17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4년에는 28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에만 K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백억 달러어치 수출했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의 성능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K9 자주포의 성능은 독일 PGH-2000이나 미국 M109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 수준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이제 우리와 경쟁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였어요. 동남아시아나 중동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과 직접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층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자주 국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는 더욱 뚜렷했어요. 미군 주둔을 당연시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독자적 방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세대 교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견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걸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맹 관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안보 자주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예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미군 철수에 대한 불안감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독자 방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 한국이 철수 협박에 겁먹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오히려 그런 압박이 한국의 독립의지만 더 키운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동맹 이미지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 유럽 NATO 국가들의 반응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동맹이란 게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이익에 바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지칠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받고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견 강국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GDP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고 반도체와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K-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종합국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국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미국이 요구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들고 꼼꼼히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맹 기여도를 수치화해서 제시하며 합리적 분담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으로 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로 성장해 있었다는 걸요. 이런 인식의 괴리가 계속되면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실무진들이 상부에 올린 메모에는 더욱 직설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미국이 먼저 한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주한미군 감축 지시가 내려진 바 없으며 단지 검토 중일 뿐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우리의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기존의 압박 위주 전술로는 더 이상 한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저는 그날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맡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과 교훈,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문서였어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깊은 감회가 들었어요. 떠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이다. 이 문장의 모든 상황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미국의 해명 발표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여유 있는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미국의 전략적 실패로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자신감만 키워준 결과가 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어요. 동맹국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응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고 유럽 NATO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간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이미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견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도 필요에 의한 선택이지 의존이 아니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동맹이란 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상호적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립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동맹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정권은 이제 한국의 몫이었습니다.